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가볍게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기말 수정 분기를 왜 하냐고 했는데, 그러니까 기말 수정 분기를 왜 하냐고 했냐면 여러 가지 예를 들었죠. 몇 개. 그러니까 어떤 시점별로 계속 어떤 거래를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기록할 수 없거든. 어떤 순간이 1초가 지났다고 분명 우리가 시간 단위로 재산 가치는 변하거든요. 그 시간 단위로 변하는 재산 가치를 매 순간 기록할 수 없다 보니까 사실 어떤 시점에 큰 그거의 원인 되는 거래라든지 아니면 그게 나중에 연결되는 거래가 발생했을 때 적어놓고 결산 시점에 다시 한번 그걸 조정하는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재산 상태가 시간 가치를 매번 반영할 수 없지만 결산 시점에 봤을 때 어떻게 변했구나 라는 걸 조정해 주는 게 기말 수정 분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난 시간에 봤던 걸 간단하게 보면은, 그러니까 기말 시점에 있는 그대로 한번 지난 시간에 봤으니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기말 시점에 계정 잔액이 기업의 재산 상태와 일치하도록 수정하는 분기. 사실 이 말만 딱 들었을 때는 아니 제대로 분기해 놓으면 되지 왜 기말에 다시 수정을 하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회사 담당자들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기록을 잘했는데 왜 수정 분기를 또 하지?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런 가치들. 우리가 처음에 기록했던 거를 어떤 초 단위로 기록할 수 없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결산하는 시점에 한번 우리가 최초 거래를 기록한 그 분기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는 거죠. 이 보험료도 마찬가지예요. 보험료를 지급할 당시에 딱 지급했다. 내가 5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급했다면 이 돈은 아직 보험회사 게 아니에요. 내가 미리 보험료를 지급한 거지. 그래서 성급 비용이라는 자산에 물론 우리 현금이 나갔지만 보험료가 일시에 지불은 됐지만 보험 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1년치가 아직 1년치 보험료를 미리 낸 거지. 그 1년치라는 게 내가 하루만 썼다고 보험료를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산으로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 6개월이 지났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내가 돌려받아야 될 자산, 그게 돌려받아야 될 돈 자체가 줄었으니까 그 줄은 거를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고 자산이 감소한 형태로 나타내 주는 거고 그 자산의 감소된 원인이 보험료라는 거죠. 이 재산이 변한 내 재산이 실제적으로 이만큼 변했을 때 그 원인이 보험료다. 이런 수정 분기가 기말 수정 분기가 됐겠죠. 우리가 처음에 보험료를 지급할 때는 현금을 주면서 선급 비용을 처리했고 그거를 12월 결산 시점이 됐을 때 물론 결산 시점이 12월이라는 꼭 법은 없어요. 결산을 미리 할 수도 있거든. 11월 달에 결산 한번 해보고 싶어. 8월 달에 결산 한번 해보고 싶으면 내가 8월 그 시점 결산하고자 하는 그 시점 자체에 내가 보험료를 미리 납부한 금액이 얼마일까를 생각해보고 그 미리 납부한 금액은 남겨놓고 이제 우리가 사용한 거 보험료로 진짜 지출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선급 비용에서 차감시킨 다음에 보험료로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선급 비용이었던 거고 선수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임대료를 우리가 미리 받은 거예요. 보험료랑 비슷하죠. 이거는 반대.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내가 누구한테 자산을 빌려주고선 임대료를 미리 받은 거예요. 받았을 때 그럼 어떻게 표현할 거냐? 미리 받은 돈을 내가 미리 받은 거잖아요. 이 사람이 달라 그러면 줘야 되냐? 그래서 부채 계정인 선수 수익으로 놓고 이건 사실 어떤 이런 거 지금 좀 낯설죠. 선수 수익 처음 보시는 분인데 회계 기초인데 처음 보이는데 좀 낯설지만 내가 임대료를 미리 받은 거. 내가 임대를 미리 받았는데 이거 차차차차 수익으로 인식하면 되는 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걸 선수 수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계정 과목들은 지금 당장 모른다고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지 말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정 과목. 이 계정은 어떤 의미구나. 그럼 나중에 어떤 걸 기록할 때 그냥 일단 모르겠으면 여기다 부채라고 적어도 돼요. 부채라고 적고 기록하는 거야. 내가 누군가한테 줘야 될 돈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 거예요. 1년치 임대를 미리 받았지만 이 사람이 달라 그러면 내가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부채 계정인 거고 그 부채 계정을 나타내는 이런 상황일 때 나타내는 걸 선수 수익이라고 하고 그래서 내가 현금을 받았지만 이건 내 일시 수익이 아닌 거죠. 내 앞으로 1년치 수익을 미리 받은 거니까 그 미리 받은 거니까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되니까 부채로 놓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서 한 달치가 지났다면 난 한 달치의 임대료 수익을 받을 권리가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갚아야 될 돈은 그만큼 줄은 거죠. 그래서 갚아야 되는 돈 부채를 줄이면서 이 차변에 놓으면서 부채를 줄이면서 그 부채를 줄은 그 원인이 뭐냐? 다른 거 변동이 없이
내 수입, 내 자산이 그만큼 내 몫이 증가한 거거든요. 내 몫의 증가를 손익계산서상 플러스로 나타내고 그걸 설명해 준 거예요. 내 몫이 100만 원만큼 늘어난 그 이유가 임대료 때문에 늘어났다라는 걸 손익계산서 보여주고 재무상태표는 부채가 이렇게 줄어들게. 내가 누군가한테 갚아야 될 돈이 한 달 지나면서 없어진 거거든.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혹시 제가 잘 몰라서인데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조금 되시죠? 네, 근데 여기선 진짜 조금만 돼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사실 이런 기말 수정분계는 처음에 회계 담당자가 입사하고 나서 바로 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요. 바로 그걸 맡기진 않죠. 처음에 입사한 사람은 기록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기록을 내가 나중에 이런 수정분계를 할 수 있게 기록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미지급 비용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기말 시점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언제? 그게 기말이 12월 달이 될 수도 있고 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시점에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있나? 생각해보니까 내가 예전에 12억짜리를 빌렸거든, 돈을. 근데 이 12억에 관련돼서 내가 분명히 이자를 줘야 되는데 다음 달 여기서처럼 이제 어제랑 약간 사례가 달라졌는데 지난 시간이랑 매달 1일날 지급하기로 했으면 내가 31일 시점에는 내가 내일이면 돈을 100만 원을 줘야 되거든요. 누군가한테 줘야 될 돈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돈이 나가진 않았어요. 어떤 거래도 없잖아요. 나는 12월 31일 시점에 어떤 거래도 없거든요. 근데 내가 누군가한테 줘야 될 돈이 있죠. 차입금을. 그러니까 차입금과 관련된 이자 비용으로서 누군가한테 이자를 이만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거를 부채로서 표현한 거예요. 그 부채에다가 사실 미지급 비용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00만 원이라는 걸 부채에 적어놔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자 비용으로서 누군가한테 줘야 될 게 있는 거니까 그게 바로 부채인 거고 그거를 표현하는 계정 과목이 미지급 비용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약간 낯설긴 하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줘야 될 돈이 있다. 그게 부채다. 그게 100만 원이다. 이게 사실 여기까지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미지급 비용이라고 표시하고 이자 비용.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줘야 될 돈이 있다는 거는 내 몫이 여기에서 이 기업체나 내가 누군가한테 외부한테 줄 돈이 생긴 거잖아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채가 생겼듯이 이 내 몫이 그만큼 내가 갖고 있던 것 중에 내 몫이 줄어들게 된 거거든요. 그 내 몫이 줄어든 거, 이 내 몫이 줄어든 자본의 마이너스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서 표시하겠다라는 거죠. 결국. 그리고 미수 수익도 마찬가지야. 이제 내 몫이 지금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빌려줬어요. 근데 받기로만 했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받는 거잖아요. 한 달이 지나면 얼마를 준다고 한 거예요. 한 달이 지나면 100만 원이란 걸 주겠다라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너한테 100만 원을 주겠다. 나한테 100만 원을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럼 난 한 달이 지나기 하루 전에 딱 보면 내일 아침에 분명 나는 100만 원이라는 돈을 받게 될 거예요. 네? 받게 될 건데 오늘하고 내일이 바로 달라지냐? 아니에요. 하루 한 달에서 하루 30일이 모였기 때문에 100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받게 된 거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시점에 와서는 만약에 하루가 지났다면 하루치 이자밖에 못 받을 거예요. 권리가 확정된 건 그때까지거든. 하루치만 난 이자를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이틀이 지나면 이틀치. 그게 30일치가 모이니까 1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100만 원이라는 돈을 난 분명 받게 될 건데 그게 내가 돈을 누군가한테 줘야 될 게 아니라 내가 받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인 거예요. 자산의 100만 원, 내 마음속에 100만 원이 지금 받게 될 거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대여금과 관련돼서 내가 이자로서 받기로 하는 거니까 그걸 표현을 미수수익이라는 걸로 하자라는 그런 약속인 거죠 지금. 그래서 자산, 내가 받기로 한 돈, 이자로서 받기로 한 돈을 미수수익이라고 표시하고 그 금액을 100이라고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했는데 부채가 증가했나요? 부채는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난 대여금을 빌려주는 사건만 있었던 거지 내가 누구한테 갚아야 될 돈이 있나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채는 변동이 없어요. 부채는 변동이 없으면 결국 자산이 증가했다는 건 내 몫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 내 몫인 자본을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 내 몫이 증가했잖아요. 그 증가를 어떻게 내 자산의 변동을, 내 몫의 변동을 손익계산서로 표현하게 돼 있거든요. 손익계산서에 플러스로 표현하는 거죠. 이자 수익이라는 형태로. 네, 여기까지가 일단 지난 시간에 가볍게 또 가볍지 않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분계도 중요하지만 분계가 이어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겸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산세무급 2급자는 빠졌는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을 샀어요. 내가 지금 차량을 샀어요. 1년 뒤에 그 차량이 가치가 똑같나요? 지금이랑 달라지거든요. 내가 차를 샀을 때는 분명 이 차값이 2천만 원이라면 만약 500만 원이라고 치면 이 차가 500만 원짜리 차를 내가 샀다. 그럼 500만 원짜리 샀으면 내가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이 가치는 500만 원이에요. 근데 과연 내가 1년 뒤에 이거를 500만 원에 팔 수 있을까요? 지금은 내가 샀다가 바로 취소하면 바로 500만 원을 돌려줄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내가 그만큼 탔다면 몇 킬로를 탔잖아요. 그러면 그 차량의 가치는 감소하거든요. 이걸 이제 차량을 예를 든 거고 내 건물을 새로 올렸어요. 새 건물에 내가 딱 입주했어. 입주해서 내가 1년 동안 잘 사용했어. 내가 사용했다고 가치가 증가하진 않잖아요. 뭐 위인이 사용했다면 증가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사용함으로써 가치는 감소하거든요. 건물을 새로 져가지고선 우리가 쓰고 하다 보면 기스는 하고 흠집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형상이거든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토지 같은 걸 예를 들어 볼까요? 토지는 유형자산이긴 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유형자산이죠. 눈에 보이는 자산이 있는데 이 토지 자체가 내가 아무리 삽질을 해도 토지 자체가 변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토지는 시간이 흐른다고 가치가 감소한다고 하진 않아요. 근데 다른 자산, 건물,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부서지죠. 근데 천천히 부서지잖아요, 건물은. 그래서 보통 세법상 내용연수가 건물은 한 40년 정도 되는데, 그리고 참고로 자동차는 한 5년 정도로 봐요, 내용연수를. 그러니까 그 정도 기간 동안이 지나면 가치가 거의 없어진다라고 일단 세무상 생각하는 거고, 어쨌든 내가 2천만 원이라는 차량을 취득했다. 2천만 원짜리 차량을 취득했다. 이 2천만 원은 1년 뒤에는 더 이상 2천만 원이 아닌 거죠. 또 1년이 지난다. 그 가치는 더 떨어지겠죠. 3년째가 지난다. 가치가 더 떨어질 거예요. 4년이 되고 5년이 되면 거의 가치가 없다라고 일단 세법상에선 본다는 거죠. 왜냐면 기준은 정해야 되니까. 세법은 왜 그렇게 정했냐면은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다른 사람들이 다 정하는 기준을 두고 싶어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유형자산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책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완전 신품을 샀다고 해서 1년 뒤에 내가 아무것도 안 쓰고 책상을 그냥 보관만 하고 두었다고 해서 똑같은 가치가 유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 자산의 가치는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용함으로써 이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걸 가만히 그냥 두기만 해도 가치가 감소하는 것들이 있어요. 차를 내가 사서 지금 최신형 그랜저가 나왔는데 그랜저를 샀어요. 이걸 사서 집에다 가만히 모셔놨어. 1년 뒤에 가치가 감소했겠죠. 내가 차를 사가지고 가치가 감소했다는 거는 내 재산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재산이 변한 걸 어떤 식으로 보여줄 거냐? 차는 그대로 있거든요. 내가 1년 전에 산 차는 지금 1년 후가 된 시점에도 차가 내가 팔지 않았으면 그대로 내 거로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 그때는 완전 윤이나고 반짝반짝 했는데 지금 그런 차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거. 그거를 감가상각이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된다고 해요. 유형자산의 가치가 감소되는 거. 가치가 감소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보면 그럼 감가상각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감가상각을 계산하기 앞서서 가치의 감소를 어떻게 볼 거냐를 그걸 미리 따져보기 앞서서 우리가 단어의 뜻을 조금 더 회계상으로 사용하는 단어의 뜻을 보는 게 좋은데, 취득원가라는 건 처음에 그 자산을 내가 취득한 가액이에요. 취득한 가액. 취득원가. 왜 원가라고 하냐면은 내가 차를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중고차 매매상이야. 그럼 나는 만약에 2천만 원 주고 차를 샀지만 그걸 내가 쪼물딱쪼물딱 해서 2,500만 원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한테 취득 원가가 되는 거죠. 내가 판매하면 그건 매출이 되겠죠. 이 매출에 대응되는 원가. 뭐 어쨌든 우리가 최초에 취득한 그 비용 자체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원가라는 게. 그래서 취득했을 때 그 금액을 취득 원가로 보면 될 것 같고, 내가 그럼 이게 몇 년 동안 사용할 것 같다. 내가 차를 샀는데 이거 한 5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5년 정도 사용한 후에 그
내가 사용하는 기간을 내용연수라고 하고 그 내용연수가 종료된 시점의 가치를 잔존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5년 뒤에 내가 차량을 샀는데 이거는 내가 한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가 유형자산의 사용기간인 내용연수고, 그 5년이 지난 내가 생각했던 그 내용연수가 지난 후에 가치가 잔존가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혹시 여기서 궁금하신 부분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1년 동안 사용한 이 가치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인데, 이제 요즘 이제 IFRS 도입되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정액이 감소한다고 가정을 해요. 왜냐하면 차는 어떤 사람은 차를 막 모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차를 얌전하게 모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쫓아다니면서 이 가치 감소분을 자산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 어차피 내가 사용함으로써 이게 사용하는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놓죠. 내용연수라는 걸. 아, 보통 차량은 한 4년 정도 사용하더라 라는 거예요. 4년 정도 그 비용을 균등하게 없애는 거예요. 내가 2천만 원짜리 샀는데 잔존가치라는 게 지금 400이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4년 뒤가 딱 됐을 때, 내가 차를 사고 나서 4년 뒤가 됐을 때 한 그때쯤 한 400만 원 주고 팔 수 있을 거야. 난 더 이상 사용은 안 할 거고. 그게 잔존가치고 그게 여기다 400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 사용하는 가치는 2천만 원에서 400만 원을 뺀 1600만 원이라는 거죠. 1600만 원이라는 가치를 4년 동안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1600만 원을 나누기 4. 이렇게 하면 이제 400만 원이 되는 거죠. 4년 동안 1600만 원어치 차량 가치를 4년 동안 사용한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감가상각이에요, 사실. 대단한 게 감가상각이 아니라. 근데 그 개념을 좀 명확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감가상각 챕터에 이걸 다음 걸 보기보다는 이 앞에 걸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유형자산이라는 게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자산이 감소하는 거를 결국 회계가 뭐였죠? 내 재산이랑 재산의 변화를 기록하려고 하는 건데, 재산 자체는 그냥 있어요. 내가 차량을 샀어. 이 차량 자체는 지금도 그냥 있고 내년에도 그냥 있고 모레 그 다음 연도에도 3년 뒤에도 5년 뒤에도 계속 그냥 있을 거거든요. 그냥 있지만 그거는 지금의 가치랑 분명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달라지는 가치 감소분을 기록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재산의 변화를. 그래서 이 회계를 배우는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는 거죠. 재산의 변화를 기록해야 되니까. 내 재산의 변화를 차량 하나로 그냥 적어놓기보다는 1년이 지난 차량과 1년이 되지 않은 차량 구분해 놓고 구분해서 그 비용을 관리하려고 하는 게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형태로 관리하려고 하는 거고, 그거가 이게 그냥 가치 하락분을, 가치 하락이 있는 자산이다, 유형자산은. 그런 걸 일단 서로 이제 인정을 하고 그 감소분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1년 뒤에 1년이 지났을 때 도대체 얼마나 감소할 거냐 라는 거를 비용으로 책정한 다음에, 이 비용으로 책정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자산 목록에 2천만 원이라는 걸 적어놨잖아요. 처음에 샀을 때 이게 유형자산 상태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분명 400만 원이라는 게 감소했어요. 1년이 딱 지나니까 400만 원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 400만 원을 이걸 딱 재무상태표 2천만 원 지우고 400만 원 감소했으니까 1600만 원을 적을 거냐, 요렇게 하진 않아요, 유형자산은. 왜냐면 눈에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저자산의 취득가액도 알고 싶거든요. 2천만 원이란 것도 사실 유용한 정보예요. 이 사람이 새 차를 샀는지 중고차를 샀는지도 알 수 있잖아요. 처음에 차량을 산 가액을 보면. 그쵸? 중고차를 샀으면은 처음에 산 가량가치가 2천만 원이 아닐 게 없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산 차량의 가액도 보여주고 가치 감소분을 별도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회사 사람들은 너무 차를 소중하게 달아갖고 가치가 덜 감소하는 데도 있을 거거든요. 어쨌든 전체를 보여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치 감소분을 이렇게 400만 원으로 기록했다 라고 해서 재무상태표의 자산 쪽에 이렇게 표시돼요. 취득가액도, 차량의 취득가액도 표시되고 그 차량이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만큼의 가치가 감소했다. 그거를 감가상각 B라고 하지 않고, B는 어떤 기간 동안의 비용인 거고, 가치 감소를 어떻게 가치 감소했냐, 감가상각 B로 감소했다라는 거고, 가치가 감소된 그 어떤 시점의 누적액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표현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상각. 요거는 이제 재무 상태표에 표시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로 해서. 어쨌든 이게 이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오늘 한 챕터는 사실 오늘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 네, 이게 사실 더 복잡하지만 감가상각이라는 게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 정액법, 일정하게 1년 동안 일정하게 매년 가치가 감소한다고 보는, 이렇게 하나만 생각해도 지금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